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조국, 추미애 박수, 코로나19 테마주 엄정 대응, 또 조선을 못살게 구는 일본 이 세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아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나 또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언론들에서 이 나온 헤드라인을 좀 종합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온 워딩이 왜 지금 이렇게 몰아치냐. 왜 이 시점에서? 네, 이 시점에서. 근데 또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리스크가 있다. 요번 이 사태는요. 무슨 당정 협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독단적으로 그냥 한 거군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가 오면서 또 심지어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어떻게 막으려는 그 외에는 한 게 무엇이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분리를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분리가 아니라 내부 통제를 지금 하겠다. 조금 이제 한 발 뒤로 멈춰준 사태인데요. 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기소까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일관성과 이런 것들에 아주 적당한데 네. 물론 옛날에 특수부의 어떤 폐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 놓는다는 것은 의사가 제가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나를 진료하던 의사가 갑자기 수술하는 날은 다른 의사로 바뀌었다. 주치의가 바뀌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뭔가를. 그렇죠. 그런 등등의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통제에 관한 그 제도들이 있어요. 벌써 인권수사자문관이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추 장관이 일본의 사례를 좀 들어서 발언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일본도 수사랑 기소 검사 분리를 안 한다고 그러게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든 게 이거예요.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자체적으로 그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네네.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총괄 심사 검찰관 제도라는 것인데 기소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 자체권은 이제 수사라는 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컨대 예전에 정치적으로 검찰이 정치 권력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어서 네. 공정하게 수사를 안 했을 경우에 그걸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측의 어떤 그 입장에서 한번 검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수사 기록을. 그래가지고 만약 이게 기소할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기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러나 물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판부 소속된 검사가 수사기관의 심사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추 장관이.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가 기소권을 갖는 것과 분리하자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검사를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나눠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단계를 두자는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그걸로 보기에는 시범 시행까지 검토한다고 하는 걸 보면 단순히 과연 그런 메시지만 던지는 차원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공격적으로 법무부가 기소 판단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론까지 의혹이 나오고 나는데. 있는데요. 네. 지금 일본도요. 일본은 왜 그게 나왔냐면요. 오사카 지검에서 특수부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렇게 지금 검찰청에 자기 셀프 개혁, 자체 개혁으로 해서 지금 제도가 있는 상황인데 상황인데도. 이거를 나눈다. 그러면은 지금 심지어는 우리 이렇게 기소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재판에서 분명히 걸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전체 우리 시스템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미애 장관한테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법원에서 심리하는 판사하고 선고하는 판사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모든 걸 세분화해야 된다. 네. 아니 그래서 모든 걸 분리해야 이것이 된다. 진짜로 이런 오류를 막는데 예. 가장 좋은 방법이냐? 뭐 아직은 좀 뭐 시기상조겠죠? 판단을 확신이 하기는. 들지 네.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네네. 예, 예.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기소는 최종 결정권자가 어쨌든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이 결재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하는 검사는 물론 기소해서 수사에 참가해서 공판까지 하는 검사는 하나이지만 예, 예. 결재는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죠? 그 비서관 최강욱 비서관 그 기소하는 문제도 이성윤 지검장 반대했는데 검찰총장이 결재해서 결국 기소를 했어요. 최종 결정은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것, 저도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사 검사가 그럼 100% 공정하게 한다는 걸 누가 담보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 네. 내부에. 자, 관련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추미애는 인형이고 복화술사는 조국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조 장관이 떠나긴 했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 것 같아요. 그 앞뒤 전문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요. 예. 2011년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표하고 당시에 대표하고 이제 토크쇼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검찰 개혁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반항하는 검사들은 일괄 살포를 받고 네. 그 자리에 로스쿨 검사보를 앉히면 된다. 그때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아, 그래서 큰 그림은 이미 큰 그때 그림이 그려놨다. 돼서 그 큰 그림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은 앞에서 그것을 뭐 뒤에서 조정하는 복화술사의 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권력에 대한 기소를 뭐 막는데 사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나오고 내적으로 있는 거죠. 담아놓고 있는 표현을 표현이라고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뭐 진중권 전 교수도 SNS를 통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조국 전 장관도 SNS를 좀 활용해서 자신의 또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 수사와 기초 주체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도고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는 네. 표현을 썼어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제 또 약간 좀 숨어 있다가 잠적해 있다가 이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저렇게 나서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상태에서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그 기소 분리 문제 그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딱 검사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로 견제하자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잖아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던 분이었고 그러다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변화의 시도가 본인이 원래 했던 것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의견을 낸 건데 뭐 저는 저걸 통해서 계속 여론전을 하리라고 보지 않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했으면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의견을 낸 것은 추미애 지금 장관과 본인의 생각이 같다는 걸 아마 검찰 개혁에 얘기하려는 것 있어서는.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재미난 건요. 예. 만약에 이제 공수처가 되잖아요. 그럼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요 기소와 수사가 한 사람이 합니다. 근데 조국 수사는 기소와 수사를 지금 분리하라고 하는 거니까 예. 이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럴 수 이렇게 있네요. 보여집니다. 네. 예. 자, 한편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 정치권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 성과를 이제 선거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전 정권에서 사실 봉 감독이 그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분이 이제는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분이 됐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그 전에 이렇게 너무 정치권이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이런 분들 문화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방해하고 네. 또 뭐 화이트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거 만드는 사람 지원해주고 이런 행동한 건 정말 흑백을 잘못됐어요. 갈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던 자유한국당 이제 예전에 새누리당이죠.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봉준호 생가 만들겠다. 봉준호 박물관 만들겠다. 물론 뭐 의도야 좋은데
그렇게까지 지금 선거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뭐 생각 복원 문제는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본인의 선거와 연관해서 만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진실성이 느껴질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재탕 공약들이 많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림 독과점 문제가 사실은 영화 산업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대기업이 만든 영화 같은 경우에 전체 스크린의 뭐 50% 이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제한된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또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가다 보면 워낙 한 영화가 너무 많은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어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기업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영화인들이 제2의 제3의 봉준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짝 저렇게 마케팅에 활용해서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테마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을 틈타서 주식시장에서 소위 테마주가 유동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런 전염병 테마주식으로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백신을 임상을 한다든가 또 진단 키트를 나온다든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 해서 사실 2달 반짝하고 주가가 막 빠졌어요. 급등하고, 예. 근데 요번에도 지금 코로나19에 지금 테마주로 30개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등락폭이 57%예요. 와. 최근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한 7%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스란히 피해가 이 뭐 투자자들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한테 가겠죠. 가는데 예. 더군다나 놀랄 일들은 대주주하고 임원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놓고서 하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죠. 바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가 뭐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관리 감독 기관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사실 지금 33회 지금 시장 경고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제대로 일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투자 유의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어떤 사례들을 적발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주가 등락을 30개 정도 이게 주가 등락이 큰 예. 업종들 30개 정도를 종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네. 시세 조정 등이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 모니터링 계속하고요. 과도한 허수 주문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상종가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 근거 없는 온라인을 통해서 풍문을 부추겨서 그것도 그렇죠. 퍼뜨려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지금 잡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느냐 적발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하냐도 되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대로 허위 사실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같죠, 사실. 예, 정말 진짜 같죠. 네. 소문 실체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금융당국에서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라 그랬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세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경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사스 때, 메르스 때 뭐가 이제 터졌냐면요. 사스 때는 알리바바가 배달, 이 유통 이걸로 컸거든요. 그때도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메르스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이제 또 대박을 치는 그런 전체적인 산업 동향에 대해서 쭉 일관적으로 가지 일시적인 현상에 지금 매몰이 되시면 일단은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테마주도 지금 생기고 또 항공업계도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큰 게 뭐 인력 조정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희망휴직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직원들 임금까지도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 관객이 엄청나게 중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확실히 줄었죠. 지난번 그 한일 갈등 때문에 일본 불매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일본 가는 분도 줄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이 누적이 된 거예요. 문제가 누적이 돼서 지금 현재 뭐 에어서울 같은 게 단기 휴직 받고 있고요. 네. 티웨이도 지금 희망휴직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요. 제주항공 같은 게 위기 경영책이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경영진의 임금을 30% 반납을 했어요. 이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정규직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희망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중 노선 같은 경우에요. 80% 이상이 중단 또는 간편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생존을 염려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지금 위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이 간담회에서 항공사에 한중 운수권 연장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로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뭐 실질적인 말뿐인 거 아니에요? 말뿐이죠. 근데 이거는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면 내가 장학금 줄게. 아이고.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하버드 대학에 지금 들어갈 실력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심지어는 이거는 엄발의 오줌죽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주기료, 그러니까 주차비 네. 이것 좀 감면해주고 보조금 유동성 지원도 좀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게 좀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유료비도 공동 구매하면 싸지거든요. 그런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 뭐 지금 뭐 한중 운수권 연장. 요번에 살아남으면 네. 우리가 계속 잘해줄게. 해줄게. 네. 이거는 앞뒤가 좀 틀린 거고요.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가면은 사실 일부 그 LLC들은 자본 잠식갑니다. 예. LCC. 여기 LLC에서 잘못 자본 잠식이 되잖아요. 예. 면허 취소입니다. 지금 LCC 영업이익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뭐 2분기 아마 2분기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조금씩 시작됐던 그 시점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서 계속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 그럼요. 지금 나오네요. 일본은 주당 1260회 갔는데 658회로 50%가 줄었고요. 지금 중국은 546회에서 160회로 7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환불 수수료가 신규 뭐 납입 들어오는, 백보다 네. 훨씬 더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는 그렇겠네요. 거고요. 지금 하여튼 자본 잠식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LCC가 지금 너무 공급 과잉이에요. 많죠. 6개에서 지금 3개 더 내줬잖아요. 그러면 9개잖아요. 미국 전체에 있는 LCC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인가요? 9개입니다. 같네요. 똑같아요. 면적 차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데. 공급 과잉도 분명히 지금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아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고 나섰단 말이죠. 일본의 주장 근거가 뭔가요? 일본의 주장은 이거예요. 한국 예. 정부가 직접 금융 제공을 해서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한 게 WTO의 위반이다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는 과정에 정부가 도움을 줬다는 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네. 합병하는 과정에 제도적 도움을 준 것인데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일본이 본인들의 어떤 조선산업에 대한 피해가 올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우려에서 일부러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가 조선소가 워낙 강한 산업이다 보니까 좀 견제하고 합병을 막으면서 우위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건데 좀 상황 자체가 일본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뭐 저한테 안 되죠. 지금 좀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나 뭐 미스 이런 데도 조선소 매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실 이번 합병 과정에 그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2018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했다고 제소를 해요. 거기에 추가 사항으로 들어간 또 거고요. 들어가는군요.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교통부에서 이거를 제소를 합니다. 일본 교통부에서. 예. 근데 이 합병 결정은 누가 하냐면 거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9개 정도의 나라에 지금 해야 되는데 일본은 걱정이 안 돼요. 일본도 분명히 M&A가 일어날 거고요. 중국은 2위하고 3위가 지금 합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오케이가 되고 제일 문제는 EU입니다. EU에서 이 선주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합병받는 문제가 있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WTO 제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때도 4년 정도 4년 걸렸으니까요. 걸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저는 봐요. 이게 WTO에서 제소해서 양국 간의 의견 듣고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게 분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WTO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저는 낮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예컨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네. 그걸 통해서 어쨌든 뭐 이슈화해보고 이 이슈화를 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 의도인 것이지 이걸 통해서 정말 제소를 통해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최근 코로나19 확산 자체가 우리 산업계에 굉장히 큰 충격과 영향을 주고 있는데 조선 3사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 선박이 사실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뭐 플랜트 나간 것도 납기를 못 마칠 것 같고 2018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중국 LNG 선박이 신형이 바다 가운데 섰습니다. 아, 멈췄어요. 멈췄어요. 그리고 폐선시켰어요. 그래서 실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면 저가보다는 예. 우리의 실력, 그다음에 납품기를 못 맞추는 중국보다는 우리.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해양 조선 3사의 수주가 10% 이상, 심지어는 많은 데는 25%까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호재죠. 그래서 쫙 우리가 격차를 벌리는 그런 모멘텀이 될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진봉 교수, 최양호 고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